어머니, 여행 같은 건 없어요. 이제 제발 사라지시라고 짐 드린 거예요. 이제 연 끊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새벽 김해공항 출구장 앞. 차가운 새벽 공기. 며느리 유진이 제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좀 비워주세요. 제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만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요. 공간도 좁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유진아, 너 지금 무슨... 저 바쁘니까요. 이만 갈게요. 어머님, 알아서 잘 사세요.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짐 치웠네요. 차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가짜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는 봉투를. 8년을 함께 산 가족이 새벽 공항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난 짐이었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짐이 250억짜리 보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깹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고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편집을 하는 모양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틀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30년간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두부도 썰고 김치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아침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어느새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손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조금만요. 늦으면 안 되는데. 어서 일어나라.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탁에 상을 차리고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온 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으며 저를 보며 살짝 웃어주었습니다. 할매, 오늘 뭐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란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는 저 아이가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제 눈엔 그저 건강하게만 보입니다. 곧이어 도윤이도 내려왔고 마지막으로 며느리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한 얼굴, 명품 가방을 든 손. 그녀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좀 일찍 준비해 주세요. 친정 조카가 올 거거든요. 응, 알았다. 그리고 애들 학원 픽업도 부탁드려요. 오늘 방송 촬영 있어서 제가 못 가요. 그래, 내가 다녀올게.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만 한 모금 마시더니 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들 준혁이는 그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코인 시세를 보는 것이겠죠.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라.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먹을게. 식사는 해야지. 몸 상하면 어떡하노. 하지만 아들은 대답도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옛날 당신 아버지가 경마에 빠졌을 때도 저런 눈빛이었는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 미숙이가 남편, 손주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마주치면 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으니까요. 과연 딸은 부엌에서 저를 도우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오빠는 뭐 하고 있어요? 요즘도 코인만 하나요? 응.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또 코인으로 날렸어. 얼마야, 이번엔? 아니, 이번엔 조금만. 당신 장인어른이 경마로 집안 망친 것처럼 당신도 코인으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이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우리 남편,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세대가 바뀌어도 결국 똑같구나. 명절 내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저는 라이브 방송 준비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빨래 좀 개주세요. 저는 바빠서요. 어머님, 저녁은 제가 안 먹을 거니까 어머님이랑 애들 것만 준비하세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 딸은 떠나기 전 저를 꼭 안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참지만 마이소.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이소.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딸한테 짐이 될 수는 없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무관심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손녀들조차 이제는 스마트폰만 보며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8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고 손자들을 돌보고 가족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그들에게 짐이구나. 그 생각이 든 순간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거실로 나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 어머님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여행 같은 거 가보신 적 없으시죠? 그 말에 저는 숟가락 든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명령하듯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님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태국 푸켓 4박 5일이요. 네, 어머님 해외여행 가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평생 가족만 돌보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도윤이 학원비에 보태고, 어머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짐만 싸시면 돼요. 며느리는 정말로 진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도 목소리도 표정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까? 그날부터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여권 만들러 갈 때도, 캐리어를 사러 갈 때도, 환전을 하러 갈 때도 직접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차에 타면 히터를 틀어주고 어머님 안 추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제 팔을 잡아주며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캐리어를 고를 때였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어때요? 예쁘죠? 그래. 예쁘네. 그럼 이걸로 살게요. 어머님 옷도 좀 사야죠. 푸켓은 덥다던데 얇은 옷 필요하시겠어요? 며느리는 백화점 아울렛 코너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평소에는 명품만 고집하던 사람이 제게는 할인 코너의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새 옷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유진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푸켓 가시면 사원도 구경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마사지도 받으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라 가이드는 없지만 요즘은 다들 개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어머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응. 혼자 가는 여행. 그것도 해외로.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믿음이 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좋아지는 건가? 하지만 옆에서 운전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살짝 걸린 차가운 미소를, 핸들을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백미러에 비친 눈빛의 냉기를.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옷, 세면도구, 약, 여권, 지갑. 하나하나 챙기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매, 진짜 여행 가세요. 그래, 푸켓이라는 데 간다더라. 대박. 할매 혼자요? 응. 혼자 가는 거래.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 잘 다녀오세요. 저 할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직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할매가 선물 사올게. 아니에요. 할매가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돼요. 도윤이는 어색하게 웃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그날 밤 준혁이는 거실에서 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내일 떠나는데 괜찮겠나? 응,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뿐이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코인 너무 하지 마. 돈은 천천히 벌어도 돼. 엄마, 나도 알아.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일찍 주무세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정말 잘 다녀오세요. 푹 쉬시고 오세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좋아지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놓는 순간 그 얼굴에 스친 차가운 미소를, 부엌으로 돌아가며 중얼거린 말을, 드디어 짐 하나 치웠네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친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조카 데려올게요. 방 비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설렘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구나.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출발해야죠. 응, 알았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가야 해요. 체크인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 가자.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김해공항 가는 길, 며느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 추우세요? 히터 더 틀어드릴까요? 괜찮다. 어머님 가디건 챙기셨죠? 비행기 안 추울 수 있어요. 응, 챙겼어. 푸켓 날씨가 덥다던데 어머님 물 많이 드셔야 해요. 그래.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아니, 친절하다기보다는 뭔가 초조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핸들을 꽉 쥐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지나가는 차들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를.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제 캐리어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출국장이에요.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
응. 혼자 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아요. 며느리는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 비행기 티켓이랑 여권이랑 다 들어 있어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 고맙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응, 여행 같은 건 없어요. 뭐, 어머님, 짐 싸드린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 좀 비워주세요. 제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 만들어야 하니까. 친정 조카가 어머님 방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며느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요. 공간도 좁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유진아, 너 지금 저 바쁘니까요. 이만 갈게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쥐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며느리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짐 치웠네요. 알아서 잘 사세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캐리어가 서 있었습니다. 꿈이겠지. 출국장 입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권, 여행자 보험 안내서, 그리고 비행기 티켓. 아니, 비행기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쇄된 종이었습니다. 여행사 로고도 바코드도 아무것도 없는 가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우려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날 버린 거구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들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행복한 얼굴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저만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8년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하고, 손자들을 돌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난 짐이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에 가짜 티켓이 구겨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공항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며느리가 문을 열어줄까요? 아들이 저를 맞아줄까요? 아니, 그들은 이미 저를 버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가족에게 잘못했을까요? 제가 언제 짐이 되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존재. 난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 새벽부터 계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로 오세요. 사회복지사 분이 계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움이라. 이제 와서 누가 저를 도와줄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 것이고, 딸에게 연락하면 딸이 걱정할 것이고,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가짜 티켓 하나를 들고. 밤이 되었습니다. 공항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비행기가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창밖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 저도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아무도 저를 짐으로 보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저는 그저 이곳에 김해공항 출국장 앞 벤치에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눈을 떴습니다. 공항 직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명함을 건네주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고 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휘청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시죠. 거기 복지사님이 계세요. 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공항은 벌써 붐비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저를 버렸다고, 8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복지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 연락할 수 있나요? 가족이요?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들을 이제 가족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 임시 쉼터로 연계해 드릴게요. 거기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복지사가 연락한 임시 쉼터는 공항 근처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쉼터 관리인이 저를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방, 오래된 침대, 낡은 이불.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식사 시간에 내려오시면 돼요. 관리인이 나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인가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싸준 옷들, 세면도구, 그리고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서류 봉투. 아, 이것도 챙겼구나. 습관적으로 중요한 서류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그 땅 문서. 8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주신 것. 미선아, 이건 내 명의로 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나중에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떠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어요. 내가 평생 밥을 지었는데 이렇게 남이 해준 밥을 먹다니. 그때였습니다. 어머, 미선 씨 아니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최은혜. 식당 단골이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은혜 씨,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아니, 미선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최은혜. 제가 30년간 운영했던 식당의 단골 손님. 은퇴 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지금은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은혜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면 여기 있겠어요? 나도 자원봉사로 여기 오는데 미선 씨 같은 분이 여기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은혜 씨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예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던 사람답게 무언가를 간파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았어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은혜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8년간 살았던 집, 며느리의 냉대, 가짜 여행, 공항에서의 배신. 모든 것을. 은혜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씨, 그 며느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네. 미선 씨한테도 무기가 있어요. 무기요? 시아버지께서 미선 씨 명의로 만들어주신 그 땅 문서. 아직 가지고 있죠?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시어머님한테 들었어요. 식당에서 가끔 이야기하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아드님 중도 간파하시고 미선 씨한테만 몰래 땅을 주셨다고. 그게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요. 아무 가치도 없는. 지금은 아니에요. 은혜 씨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해 봤어요. 그 지역이 해안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어요. 토지 보상이 나올 거예요. 보상이요? 네. 그것도 큰 돈이요. 저는 멍하니 은혜 씨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데요.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대략 2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250억. 그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 그게 무슨... 미선 씨, 시아버지가 왜 그 땅을 아드님한테 안 주고
미선 씨한테 주셨는지 아세요? 중독 때문에. 맞아요. 아드님이 경마로 난리치실까 봐서죠.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어떤가요? 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경마가 코인으로 바뀐 거예요. 시아버지의 걱정이 맞았던 거죠. 은혜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미선 씨를 버린 건 미선 씨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땅을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버림받은 거구나. 미선 씨, 당장 그 문서를 확인해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걱정 마세요. 제가 부동산 일 했잖아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은혜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아드님도 며느리도 손댈 수 없어요. 이건 미선 씨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8년간 장롱에 보관했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은혜 씨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이거예요. 강미선 명의로 되어 있네요. 정말 250억이나 되나요? 네. 보상금 지급 공고가 곧 나올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알게 되겠죠. 미선 씨가 2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은혜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선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선택이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은혜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미선 씨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66년을 살았습니다. 8년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 다음 날 은혜 씨는 저를 법률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놓지 못했습니다. 8년간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제 후배가 부동산 전문이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해 줄 거예요. 네. 하지만 떨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될까? 법률사무소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은혜 선배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앉으세요. 은혜 씨가 제 대신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8년 전에 받으신 토지 문서예요. 확인 좀 부탁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토지네요. 명의는 강미선님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미선님, 이 토지가 지금 해안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국토부 고시가 지난달에 났어요. 보상금 협의가 곧 시작될 거예요.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변호사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네요.
그리고 이 지역 보상 단가가 평당 1,300만 원 정도로 책정됐어요. 제 계산으로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대략 2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250억 원이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결정되겠지만 최소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50억, 250억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은혜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8년 전 시아버지가 제 손에 이 서류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이건 내 명의로 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중독에 빠진 걸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저 녀석은 아버지를 닮아서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돼.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중독으로 집안을 망칠 거라는 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미선님, 이 토지는 강미선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단독 소유예요. 그럼 제 아들은? 아드님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강미선님의 재산이에요. 은혜 씨가 덧붙였습니다. 미선 씨가 원하지 않으면 아드님도 며느리도 이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곧 보상금 지급 통지서가 등기 주소로 발송될 거예요.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이? 아들 집입니다. 그럼 통지서가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알게 되겠네요. 미선 씨가 2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공항에 버리고 짐 치웠다고 말했던 그 며느리가,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명령하듯 대했던 그 며느리가 250억이라는 돈을 보고도 여전히 저를 짐이라고 할까요?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오겠지.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강미선님, 보상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줘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아니, 그 전에 내가 정말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까? 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요. 은혜 씨. 근데 왜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큰 땅을 아드님한테 안 주고 미선 씨한테 주셨냐고요? 은혜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셨어요. 아드님이 중독이라는 걸. 그리고 그 돈을 아드님한테 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코인에 다 날릴 거라는 걸. 은혜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선 씨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미선 씨만이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시아버지. 평생 무뚝뚝하셨던 시아버지. 말씀은 적으셨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옆에 계셔 주셨던 시아버지. 시아버지.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이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 뭐 생각해요? 우리 아드님이요? 네. 우리 아들도 시아버지처럼, 우리 남편처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들 준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코인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엄마, 이번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모습. 며느리에게 당신 장인어른이 경마로 집안 망친 것처럼 당신도 코인으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라는 소리를 듣는 모습. 우리 아들,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경마가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 중독은 대물림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만약 이 250억을 아들에게 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코인 시장에 다 쏟아붓고 날릴 게 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걱정이 맞았습니다.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며느리가 미선 씨를 버린 건 미선 씨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땅을 알았다면 절대 공항에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결국 그 사람들은 미선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일, 즉 집안일을 해주는 기능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구나. 8년간 집안일을 하고 손자를 돌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그것이 제 가치의 전부였습니다. 그 기능이 필요 없어지니 저를 버렸습니다. 짐이라고. 은혜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선택하세요.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건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50억. 그 돈으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주면 일주일 만에 날립니다. 며느리에게 주면 친정 식구들 챙기고 명품 사는데 쓰겠죠. 손자, 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 저 도와주세요. 뭐요?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요. 은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나도 싸울 수 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제 인생의 날개. 시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제게 이걸 주셨는지. 곧 며느리에게 통지서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버린 짐이 사실은 250억짜리 보물이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쉼터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은혜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맞는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롭네. 며느리의 명령도 아들의 한숨도 손자들의 학원 픽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하루하루.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곧 통지서가 갈 텐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간 한 통도 오지 않던 전화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구나. 통지서를 받았구나. 은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지금 받으면 미선 씨만 힘들어져요. 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서도 왔습니다. 엄마라고 뜬 화면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찾는구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느낌표가 미친 듯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를 공항에 버리고 갈 때는 단 한 통의 문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난리입니다. 아들의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 땅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엄마 전화 좀 받아. 제발. 저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보상금 통지서가 정식으로 발송됐대요. 며느리 집으로요? 네. 그렇군요. 지금쯤이면 다들 알았겠네요. 미선 씨가 2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걸. 250억. 그 돈을 알고 나서야 가족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혹시 집에 가볼 생각 있어요? 집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 8년을 살았던 그 집. 저는 돌아가도 될까요? 가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씨가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건물, 익숙한 현관문.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이었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스스한 머리, 구겨진 옷. 일주일 전 저를 공항에 버릴 때의 그 완벽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제발. 현관을 들어서자 아들이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전화 왜 안 받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8년간 앉았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엇이 잘못이었는데.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공항에 그렇게 한 게 정말 죄송해요.
왜 미안한데? 어머님을 함부로 대해서요? 정말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250억 때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만약 그냥 가난한 노인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무릎 꿇었을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엄마를 잘못 대했어. 그게 먼저야. 준혁아.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도 코인 시세 보고 있지? 엄마, 너 스마트폰 좀 보자. 아들은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 엄마. 이건 보자니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코인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 나는 이번에 진짜 성공할 수 있어. 엄마가 그 돈으로 좀만 도와주면. 그 돈으로?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250억을 코인에 넣겠다고? 아니, 전부는 아니고 10억만. 아니, 5억만. 일주일이면 날리겠네. 엄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아버지도 똑같이 말했어. 그 말에 아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러고 있어. 엄마, 넌 내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어. 경마가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저는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니? 어머님,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기계, 밥을 주는 도구일 뿐이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공항에 버렸어? 왜 짐 치웠다고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진실이니까. 손자 도윤이와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할매, 정말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할매는 버려진 거였어. 엄마가 할매를 공항에 버리고 갔어. 할매 방에 이모 조카를 드리려고. 도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진짜요? 응, 진짜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사실인데.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알아야지. 엄마가 할매한테 뭘 했는지.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서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닥만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엄마, 잠깐만.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엄마, 그 돈으로.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너한테 주면 중독으로 날릴까봐. 엄마, 나 중독 안 해. 코인이 중독이야. 넌 빠져 있어. 내 아버지처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250억이잖아요. 그 돈이면 뭐, 너네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님, 나는 8년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혜 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8년을 살았던 그 집의 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구나. 차에 탔습니다.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8년의 삶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은혜 씨의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선 씨, 이제 정식으로 통보할 시간이에요. 네. 보상금 250억은 미선 씨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중 절반을 미선 씨가 내셨으니 집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은혜 씨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며느리에게 전달하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해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8년간 참았던 것들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말 해도 될까요? 미선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버림받은 건 미선 씨예요. 하지만 손자손녀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은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씨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을 했지만 눈가의 다크서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되겠나?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앉아. 저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저는 강미선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통보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준혁아. 오늘은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 엄마, 우리 얘기 좀. 조용히 들어.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첫째, 250억 보상금. 이건 내 명의야. 너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둘째, 이 집. 전세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내가 냈어. 내 식당 수익으로 모은 돈으로. 그러니 이 집의 절반은 내 거야. 어머님, 그게
셋째.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법적으로 명도 청구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공항에 나를 버렸을 때 생각 안 나?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짐 치웠다고 했지.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근데 250억이면 우리한테 조금만. 나 진짜 이번에는... 닥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코인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 나는 내 할아버지가 왜 이 땅을 나한테 줬는지 알아? 저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미선아, 내 아들은 중독에 빠졌다. 이 땅을 아들한테 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경마장에 다 날릴 거야. 그러니 너만 알고 있어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랑 달라. 똑같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중독에 빠져서 집안 말아먹었어. 이제 넌 코인으로 그러고 있지. 엄마, 시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너한테 250억을 주면 일주일 만에 코인 시장에 다 쏟아붓고 날릴 거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250억이면 저희. 너희가 나 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했어. 공항 의자에서 밤을 샜어. 차가운 바람에 떨면서. 갈 곳도 없이. 그때 너희는 뭐 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친정 조카를 내 방에 들였지. 내 침대에 그 애를 재웠겠지.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게 아니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계산이었지. 나를 버리면 방도 하나 생기고 생활비도 아끼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은혜 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명도 청구서입니다. 30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비웃었습니다. 8년간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어?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빨래 좀 개주세요. 저녁은 어머님이랑 애들 것만 하세요. 명령했지. 내가 하인이야?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8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봤니?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본 적 없어. 그냥 집안이라는 기계였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강미선 님이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씨가 덧붙였습니다. 미선 씨는 8년간 참았어요. 이제 그들이 결과를 받을 차례예요. 도윤이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매, 정말 우리 쫓겨나는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서연아. 네, 할매.
할매가 공항에 버려졌을 때 너희는 알았니? 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할매 여행 가셨다고. 그런데 진짜는 뭐였어? 버려진 거.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할매는 짐이니까 버려진 거야. 저는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달라. 할매는 너희를 사랑해. 할매. 그래서 할매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 엄마 아빠가 250억을 코인으로 날리기 전에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매랑 우리만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부모랑 살아야지. 하지만 할매가 너희 앞으로 신탁을 만들어줄 거야.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게. 신탁이요. 은혜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매가 너희를 위해 돈을 맡겨두는 거야. 부모님도 못 쓰게. 너희가 20살 되면 학비로, 30살 되면 전부 받을 수 있어. 서연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매. 저도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지켜주고 싶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 자식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제대로 키웠어. 저는 차갑게 돌아봤습니다. 도윤이한테 성적으로 압박하고 서연이한테 살쪘다고 다이어트 강요하고. 그게 제대로 키운 거야? 그건 애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지. 애들이 명문대 가야 내 자랑거리가 되니까.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진짜 코인 끊을게. 제발. 넌 못 끊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독이야. 내 아버지도 평생 못 끊었어. 엄마, 나는 다를 수 있어. 아니야. 넌 이미 똑같아.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전세금 정산 내역서야. 내가 낸 5천만 원. 일주일 안에 내 계좌로 넣어. 5천만 원을 어디서? 알아서 해. 일주일 안에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들어가.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낫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30일 후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집 비워놔. 어머님,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혜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미선 씨는 8년간 참았어요. 이제 그들이 결과를 받을 차례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8년간 살았던 그 집.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은혜 씨와 법원 집행관이 함께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어머님, 짐 다 쌌니?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30일 줬어. 충분했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코인을 보고 있구나. 집행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도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30분 안에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공항에 나를 버렸을 때 내가 갈 데가 있었니? 어머님, 나는 공항 의자에서 잤어. 너희는 월세라도 얻을 수 있잖아.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한 푼도 안 줄 거야? 250억인데. 10억만. 아니, 5억만. 주녀가.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난 5년간 코인으로 날린 돈이 얼마야? 그건 5천만 원 넘지. 어쩌면 8천만 원도 넘을 거야. 그런데 지금도 코인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자 도윤이와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짐을 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서연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할매, 저희 어디로 가요?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하지만 할매가 너희는 지켜줄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할매가 너희 앞으로 신탁을 만들어뒀어. 각각 50억씩. 도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50억이요? 응. 너희가 20살 되면 학비로 쓸 수 있어. 30살 되면 전부 받을 수 있고. 할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절대 손댈 수 없어. 법으로 보호받아. 알겠지? 서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지켜줄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 자식들한테 50억씩이면 100억이잖아요. 그럼 저희한테는? 너희는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50억은 내가 쓸 거야. 내 집 사고, 내 노후 준비하고. 150억을 혼자. 8년간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돈 쓴 적 없어. 이제 쓸 거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테 조금만. 투자금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주면 일주일 만에 날려.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엄마, 나는 아버지랑 달라. 똑같아. 엄마, 넌 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경마가 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 말에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주녀가.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키는 길이야.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비틀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매, 보고 싶을 거예요. 할매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 네. 그리고 기억해.
할매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게 끝인가요? 응, 끝이야.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저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8년 전에 했어야 했어. 그들이 나갔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이 짐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은혜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선 씨,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후회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 거예요. 3개월 후. 부산 해운대의 넓은 아파트. 50평짜리 새 아파트였습니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큰 거실, 넓은 주방, 햇살 잘 드는 베란다. 8년간 좁은 방 하나에서 살았던 제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은혜 씨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미선 씨, 축하해요. 새 집, 새 삶 고맙습니다. 은혜 씨.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8년간 짐으로 살았으니 이제 30년은 여왕으로 살아야죠. 은혜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미선 씨 시간이에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같은 시각, 다른 곳. 좁은 월세 원룸. 며느리와 아들은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라면밖에 없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코인 차트였습니다. 여보, 이 코인 좀 봐. 이거 지금 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순간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아직도 코인, 아직도. 며느리는 아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벽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게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아직도 몰라. 아들은 멍하니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되어버렸구나. 며느리는 울면서 벽에 기댔습니다. 좁은 원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아파트. 저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도 이제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돈이 아들한테 갔으면 이렇게 평온하게 못 지냈을 거야.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중독. 남편의 경마, 아들의 코인. 하지만 저는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만큼은 제대로 지켜줄 거예요. 책상 위에는 도윤이와 서연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신탁으로 묶여 있어. 그 돈은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할매가 지켜줄게. 저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66년을 살았습니다. 8년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제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베란다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반짝이는 별들. 시아버지, 당신도 저 별 중 하나겠죠.
저는 별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대답처럼.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8년간 짐이었던 여자. 이제는 여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여왕. 나는 이제 행복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취미도 배우고 싶고. 좋아요. 다 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66년 만에 처음으로 제 행복을 위해 웃었습니다. 8년간 참았으니 이제 30년은 마음껏 살 거예요. 그래야죠. 미선 씨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보름달.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66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찜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며느리도 아들도 손자도 아닌 강미선으로서. 이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다는 것을. 바로 제 삶을 되찾은 것. 이게 진짜 자유구나. 끝. 8년 동안 짐으로 살았던 할머니. 250억을 손에 쥐고 마침내 여왕이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반복되던 중독의 고리를 끊어낸 할머니.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지켜낸 할머니. 통쾌한 복수였지만 씁쓸한 가족의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짐에서 여왕으로. 이것이 강미선의 각성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